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반도체 투톱에 관한 온기가 나와주면서 아시아 주식시장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지만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어서요. 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추가적인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뉴스들 모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산업 성장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MLCC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MLCC 관련 주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시장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실적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오늘 금호타이어는 지금 현재 9% 넘는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K전력기기가 슈퍼을로 등극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쌓이고 가격 협상력은 오히려 더 세졌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의 전력 인프라 전환이 힘없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요. 자, 이를 둘러싼 국내 배터리 업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전환에 힘을 실어가면서 오늘 ESS 관련주들도요,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률 나타냅니다. 산업용 수출에 관해서는 35%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은 계속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이 아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시장엔 나옵니다. 오늘 로봇주들 일제히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서수진, 나현지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 ESS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캐즘 공포가 나오면서 이 배터리 업계를 짓누르고 있지만 ESS 시장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의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전 세계 ESS의 핵심이자 전체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이 전기를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가 국가의 핵심 경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ESS 3사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1.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1.8%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2%대 상승불 켜면서 1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부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 ESS용 배터리를 가장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전략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이미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LG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최우선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전략은 바로 이 라인 전환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가동률이 떨어진 EV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빠르게 돌리는 방식인데요. 미시간 홀랜드 공장과 캐나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ESS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랜신 공장과 혼다 JV 일부도 ESS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가 투자 부담 없이 수요가 늘어나는 ESS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상황도 탄탄한데요. 이미 누적 수주 잔고가 140기가와트시를 넘어섰고요. 올해만 90기가와트시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한화 큐셀과 5기가와트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는데요. LFP 배터리가 글로벌 ESS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지에서 이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만큼 ESS 매출이 앞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제조를 넘어서 발전 사업까지 함께하는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로 영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에서 동서 발전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삼성 SDI의 ESS 기술력과 또 동서 발전의 발전소 운영 역량을 결합해서 북미와 호주 등 글로벌 전력망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납품뿐만 아니라 이 발전 사업의 수익까지 공유하는 구조인데요. 제품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각형 배터리를 앞세워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중국계 ESS 라인업을 확대했고요. 이 화재 확산을 막는 노티피 기술로 안정성에 민감한 고객층까지 사로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거의 50%를 확보한 상태로 올해 ESS 매출 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ESS를 경영 정상화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독자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와의 블루오벌 SK 합작 체계에서 벗어나서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해당 공장은 2028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ESS 전용 생산 거점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입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씩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레퍼런스를 확보했고요. 추가 물량 협상권도 따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는 2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북미 중심의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ESS 대표적인 3사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CIS는 ESS 수요 확대 기대 속에 배터리 장비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현재 2% 상승을 켜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든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매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4%대 상승을 켜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태양광 이슈까지 붙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주가 강세가 실적 개선보다는 이 회계 효과 그리고 수급 요인에 따른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파워툴 그리고 ESS 부문 출하도 감소해서 아직까지는 실질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0.71%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해상풍력 참여와 ESS 사업 확대 기대가 주목이 받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5%대 탄력 보여주면서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S를 둘러싼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가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짚어봤습니다.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전력기기와 관련한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의 위상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보통 수출 기업들은 관세가 오르게 되면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 업체들이 2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본인들이 직접 지불하겠다라면서 제발 물건만 보내달라라고 읍소하는 이 이례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또 명확한데요.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가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까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초고압 변압기는 숙련된 인력을 키우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고난도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게 되면서 기술력과 납기 대응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이 완벽한 슈퍼 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덕분에 국내 빅3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은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이 세 회사의 수주 잔고만 합치더라도 27조 원이 넘는데요.
이는 향후 5년치 일감을 이미 주머니에 넣어둔 셈입니다. 이제 북미를 넘어서 일본과 중동까지 수출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 호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2030년까지 이어질 구조적인 성장의 서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전력기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요, 사상 최대 실적 경신과 함께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현재 11%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93만 원 선을 돌파한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의 목표 주가 110만 원대까지 줄줄이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변압기만 잘 파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청주 배전 캠퍼스 완공으로 인해서 고마진 배전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요. 초고압 제품의 강력한 이익률에 또 배전 제품의 성장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전력기기 테마 내에서 가장 확실한 실적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관련 종목 10곳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진전기 오늘 13%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산일전기는 또 특수 변압기 분야의 강자이기도 하죠. 이 북미향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업황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13%대 강세 그려내면서 16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요,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철탑 그리고 송배전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전 테마와도 묶여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대 강세 그려내면서 650원 상승한 8,2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5%대 상승세 그려내고 있고요. 가온전선은 또 LS그룹의 계열사죠.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HVDC 케이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대 강세 그려내면서 8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G2파워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및 원전 변전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5% 상승한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룡전기와 세명전기 모두 강세 그려내고 있는데요. 재룡전기는 9%대 그리고 세명전기는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는요, 전력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노후 설비 유지 보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요에 따른 주가 흐름을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강세 그려내면서 5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 보여줬던 일진전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전기는요, 14%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일진전기의 가장 큰 강점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와 전선을 동시에 생산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전력망 구축 시에 변압기와 전선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성 제2공장 증설을 통해서요, 변압기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70% 가까이 확대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 폭주하는 북미향 물량에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계약 구조 덕분에 수익성 방어에도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에 가려져서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실적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을 토대로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 집값 상승의 무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골자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주 전국의 집값 상승 상위 지역이 서울의 핵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나 경기권에 좀 집중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남, 용산은 여전히 고가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가격 상승률 상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관악구와 구리, 그리고 성남 수정과 안양 동안 쪽이었습니다. 자, 일단 고가 거래 자체는 이제 강남이나 용산권에서 지속은 되지만 사실 지금 핵심지에 관한 수요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주간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가장 많이 뛰었을까요? 경기, 용인, 수지 지역이었습니다. 0.59%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서울 관악 같은 경우에는 0.57%, 그리고 경기 안양 같은 경우에도요. 0.48%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도 고가 거래나 최고가 거래는 강남과 용산 쪽에 머물렀는데요. 매매에 관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LG 한강 자이가 63억 원의 거래가 됐고요. 아크로 리버브 같은 경우가 50억 원,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주공 8단지가 무려 28억 원, 성동구의 옥수 파크힐스가 27억 원,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 같은 경우가 현재 2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20억 원이 넘어가는 지역들도 지금 현재 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그 시세 동향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집값 상승률 탑 지역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경기 용인 수지 쪽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0.59% 상승률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구리 지역도 계속되는 상승률 나타냈고, 특히 이 서울 지역 중에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많이 부과받지 못했었던 관악구가 0.57%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공통적인 포인트는 강남에 인접해 있거나 대체 입지로서의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은 이 상승률 3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또 곧 얼마 뒤에 시행이 될 양도세에 관한 이유도 좀 있기 때문에요. 다방면으로 이제 강남 지역의 집값은 현재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악구와 구리가 한때는 이제 구리 지역은 특히나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를 누렸었는데 다시 주춤하다가 다시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왜 오르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최근까지 일단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이 있고요. 강남과 마용성에 관한 접근 수요도 흡수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쪽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체 수요가 사실은 이제 반짝이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일부 다른 지역들의 수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풍선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시장 분석들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늘 언급을 하죠. 반대로 초고가로 거래되는 곳은 역시나 용산과 강남 지역입니다. 전국 초고가 거래 중에서 이제 용산 이촌동에 있는 LG 한강 자이가 매매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63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브 같은 경우에도 50억 원의 거래가 실제로 되면서요. 실거래가로서는 초고가 거래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전세 물량도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34평형 기준으로 최고의 전세가를 기록했던 지역이 반포 자이와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는
중소형 평수임에도 14억 원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르는 현상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저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고가 거래, 고가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강남과 용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가격 상승률은 서울 외곽과 경기권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수요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고가의 아파트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매수자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대체가 가능한지에 관한 대체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거래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그 풍선 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강남 지역을 피해서 매매 거래, 특히나 강북권에 관한 매매 거래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을 기점으로 양도세에 관해서 유예가 종료되게 되면서 2주택자부터는 세금 부담이 최소 3억 원가량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남 지역의 급매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과연 이제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도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살펴보셨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마켓 투자 키워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상승장, 투자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AI 거품론과 투자의 지속성 여부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시장의 분위기를 발전시켰는데 빅테크들의 실제 투자 규모와 시장 우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맞물리고 있을까요? 네,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인프라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시장의 불안감은 곧바로 해소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젠슨 황은 초기 인터넷 인프라 구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유효 인프라가 거의 없다면서 과잉 설비 우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이미 실질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의 성과도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힘을 보탰습니다. 피터 오펜하이머 전략가는 지금 상황에서 AI 거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기업들이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시점이 오히려 잠재적 투자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시장은 그동안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엔스로픽 등이 코딩 에이전트를 선보이면서 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이것이 빅테크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의 이 발언 덕분에 엔비디아 프리마켓 주가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이 캐펙스 규모가 무려 9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익화 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젠슨 황을 포함한 대부분은 AI 산업의 성장 탄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와 인프라 관련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가 지속된다면 역시나 중요한 건 HBM의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인 HBM4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이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상당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거의 엔비디아의 HBM4 공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HBM3 단계에서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HBM4 단계에서는 칩 두께가 얇아지고 적층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로써 차세대 HBM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2파전 구도는 한국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다양하게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겠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검증된 대안이 한국 기업 2곳밖에 남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이렇게 막대한 주문 물량은 오롯이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M4는 고객 맞춤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 수율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굳어질 수 있는데요. 마이크론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으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경쟁자가 줄어든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승부를 내놨죠. HBM4를 양산 시점을 이제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후에 이 HBM4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기선 제압을 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HBM3 시장에서 앞서서 뼈아픈 추격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 6세대 제품에서는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던 건 설비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수율 안정화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젠슨 황이 언급한 대로 빅테크들의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이 제품을 내놓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기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구글 같은 잠재 고객사들에게도 확실하게 기술 신뢰를 심어주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 속도전이 실제 수율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설 연휴 직후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HBM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삼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삼성전자의 주가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에 묶인 관련 협력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행보 짚어봤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나선다면 설비 투자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온기가 소부장 쪽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올해 이 빅테크들의 966조 원 투자가 데이터 센터로 향하게 된다면 반도체 제조사의 지갑은 첨단 공정 장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HBM4 조기 양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른 점은 선별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율을 잡기 위한 고가의 검사 장비, 미래 회로를 그리는 증착 장비, 그리고 패키징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중에 2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은 이제 막 HBM4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벌써 HBM5와 6용 와이드 TC 본더를 올 하반기에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칩 제조사들의 로드맵보다 거의 2-3년 앞서가는 초격차 기술력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진입 장벽입니다. 와이드 TC 본더는 얇아진 칩을 수직으로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인데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칩 두께가 얇아지고 단수는 높아져서 기존 장비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기술 장벽에 막혀서 탈락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스스로 기술 장벽을 높이면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반기 신장비 출시가 곧 다가올 HBM5 시대에도 TC 본더는 곧 한미 반도체다라는 공식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독주하고 있다면 부품 쪽에서는 저희가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AI 인프라 확대로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기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고 하죠. 네, 사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품입니다. MLCC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AI 열풍으로 이 MLCC 현물 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확실한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서버의 엄청난 전력 소모입니다. 일반 서버 한 대에 MLCC가 약 2,000개에서 5,00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 최신 AI 서버에는 무려 3만 개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신 가속기가 고성능일수록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고용량 MLCC가 필수적인데 현재 이 고부가 시장이 삼성전기와 일본의 무라타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MLCC 공장 가동률이 작년 3분기 기준 99% 치솟기도 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에 경쟁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철수할 때가 있었는데 삼성전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뚝심이 이번에 AI 시대를 맞아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가와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주가는 작년 초 대비해서 132%나 상승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투자 키워드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의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얘기를 짚어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서두르면서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권과 기술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향후 시장의 성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1분기 중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가시화가 되면서요. 국내 기업들의 시장 선점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디지털 머니 서밋 2026에서 공개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이미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특히나 수호아이오가 선보인 이지스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환전 수요를 모아 유리한 환율로 자동 거래하는 구조를 구현해냈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망 대비 정산 시간을 실시간으로 단축하고 또 수수료를 70%나 점감하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을 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2030년에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핵심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파라메타의 김종엽 대표 등 전문가들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원화가 잘 쓰이지 않는 해외 국가들과의 B2B 거래나 또 송금에서 새로운 쓰임새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지역화폐 결제 연동처럼 운영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이 혁신적인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와 또 자본력을 진 은행권의 합종 연횡이 향후 국가적 통화 경쟁력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사와 게임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신사업의 모습은 어떤 거고 또 이게 실제 기업 가치와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카카오페이는요, 최근 이 실적 개선세와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그룹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TF를 통해서 기존의 결제, 송금, 전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카오페이가 STO 유통 플랫폼인 KDX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로서 인프라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이 카카오페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준비 수준이 주가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이버페이 역시 두나무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상자산 인프라와 결제망을 연계하는 이 생태계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위메이드는 독자 메인넷, 스테이블넷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스비로 사용하는 이 구조와 실시간 이상 거래 탐지 체계를 구축하면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냈습니다. 플랫폼사들은 단순히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광고 매출 확대 및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없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대 감론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또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헥토 파이낸셜이 26% 넘게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들 기업이 확보한 정상 인프라, 특히 이 기술력이 실제 우리 결제 생활을 어떻게 혁신하게 되는지 시장이 열광했던 이유를 짚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던 이유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헥토 파이낸셜과 헥토 이노베이션 현재 20% 이상의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고요. 또 NHNKCP가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쿠콘, 다날, 한국정보인증 등도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심에 선 헥토 파이낸셜은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사인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계 관계 없이 USDC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경 간의 정산을 처리하는 기술적 우위를 선점했고요. 또 투자자들은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의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혁신할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망의 수혜주로 헥터 파이낸셜을 지목을 했습니다. 한편 다날 역시 결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산은 원화로 처리하는 특허를 취득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법인 지갑으로 보내게 되면 운영사가 이를 수취하면서 가맹점에는 변동성 리스크 없는 원화로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NHN, KCP 등 대형 피지사들도 가맹점 수수료와 절감과 또 실시간 정산 혜택을 목표로 사업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제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물 견제와 또 디지털 금융을 잇는 가장 강력한 실행 도구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프라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등의 대형 증권사들이 디지털 자산 지갑 개발에 나서면서요. 금융 전용 계좌 개념을 바꾸려고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증권사가 직접 가상화폐 지갑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구현될 토큰화 자산 거래의 디테일한 미래상 저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의 이 가상화폐 지갑 개발은요, 박현주 회장이 강조했던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망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최근 복수의 블록체인 기업과 기술 검증을 맡긴 이 지갑은요, 전통 금융의 전용 계좌 기능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물론이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토큰화한 이 STO 자산을 한 곳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래 효율성입니다. 기존 증권 거래는 대금 결제까지 2거래일이 소요가 됐지만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 시스템을 통하면 실시간에 가까운 즉시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언급했듯이 모든 자산이 결국에는 토큰화될 미래를 대비해서 이 미래에셋은 HTS나 MTS에 이 지갑을 연동하거나 또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 수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 생태계로 편입시키려는 이 증권업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안착을 하려면 이 규제 논의가 핵심일 텐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규제를 둘러싼 진통도 상당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규제의 핵심적인 쟁점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이제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독립성과 혁신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요, 바로 이른바 51%의 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통화 주권 보호와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은행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CT 업계와 인터넷 기업 협회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은행이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과도 충돌해 논란이 훨씬 더 거센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에서 20%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처럼 민간 주도의 대형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고요, 또 책임 경영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게임 업계 역시 은행 중심 구조에 편입될 경우에 빠른 업데이트 주기와 맞지 않는 이 고강도 금융 규제를 매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주성한 변호사 등 이 전문가들은요, 이제 진입 억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 사후 건전성 관리와 또 준비자산 100% 보유 같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춘 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의 입법화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와 또 투자 키워드 잡아봤는데요.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마감작 전략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